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7년 제41회를 읽고 왔습니다. 어느덧 2017년까지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받으신 작가님은 구효서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연세가 꽤 되시는데 1957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거의 60세, 60살이셨던 거죠. 어, 꽤 저는 이 나이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구효서 작가님이 솔직히 저희가 주목을 잘 못했던 것도 있어요. 다른 뭐 신경숙 작가님이나 김원 작가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잘 모르죠. 잘 몰랐던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써오셨는데 그 60살에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이 가장 기쁘실 것 같은데, 야, 작가로서 이렇게 롱런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이렇게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후배들에게, 글 쓰는 후배들에게 어떤 위안이랄까? 그런 걸 주시지 않았나. 좀 한편으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구효서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가 언제 봤날 찾아봤어요. 2001년도부터 저희가 정주행을 했었는데, 이상문학상을 2001년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에 신경숙 작가님이 대상을 받으셨죠.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그 밤에 그 얼어붙은 그 보일러실 거기 그 하수구 뚫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고, 예, 그 내용,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아버지가 이제 유령처럼 나타나서 대화하고 그런 내용이고, 2004년도에 밤이 지나다라는 소설인데, 요거 해성을 떨어지는 걸 여자, 이거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기도 한 그 여자가 보죠. 그걸 보고, 아, 호텔 가자. 호텔? 아니, 그 천문대 가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아이랑 남편이랑 천문대 가요. 천문대 가서 낯선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죠. 근데 남편하고 잔 줄 알았는데 그 낯선 남자랑 잤더라. 뭐 이런 내용의 소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해성 떨어지는 그런 소설. 어쨌든 이 두 편으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2001년, 2004년. 근데 재밌는 게 2001년, 2004년에 우수상 받으시고 2017년, 야, 무려 13년 만에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음, 이럴 수도 있다. 놀랍죠. 그래서 대상 받은 작품은 풍경소리인데요. 전 솔직히 좀 이거 보기 전에 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아, 별로면 어떡하지? 근데 보면서도 깜짝 놀라고, 대박이다, 이거. 이건 걸작이다. 이건 진짜 그동안 대상 받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다.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잘 써서 말이죠. 풍경소리는 중편 정도의 분량이에요. 꽤, 꽤 길어요. 근데, 어, 12쪽부터 84쪽까지 무려 72쪽 정도의 분량이 나오고요. 그동안 중편 쓰셔서 대상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양이 많다고 지루하진 않고요. 이게 내용이, 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반인이 절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제 속세로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배경은 성불사고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참 매력적인 게 어 일단 절이라는 배경을 잘 잡았다고 봐요. 어 종교 베이스로 깔고 가면 어떤 뭐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당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성당에서 어떤 뭐 신부님들끼리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유독 저는 종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서 불교가 이게 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경건하고 스님들 자체가 뭔가 도를 깨우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관점으로. 딱 그거를 잘 가져왔어요. 여기 나오는 스님들은 뭐 타락하거나 뭐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서로 선문답하고 어떤 도를 깨우친 듯한 느낌? 되게 깊죠, 생각들이. 생각들이 깊고 뭔가 마음이 맑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다. 되게 좋은 분들이 이 스님들이 등장하시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전 너무 좋았어요. 이 소설 전반에 깔려 있는 그 스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캐릭터가 분명하거든요. 분명하고 그 절 특유의 어떤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도를 깨우친 듯한 그 도가적인 느낌도 나고 그런 걸 잘 썼다. 어 그리고 풍경 소리라는 테마를 이 소설 자체가 불교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불교의 어떤 그 화두랄까요? 음. 이건 어떻게 보면 구요서 작가님이 불교 자체를 깊이 연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소설은 그래서 주제도 참 좋고요. 이따 보겠지만 캐릭터도 살아 있어요. 정말 살아 있습니다.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강렬하게 살아 있고 그리고 서술 방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왔다 갔다 이 서술 방식이 두 가지 서술이 병행해요. 하나는 여기에 절에 들어간 이 미화, 미화가 끄적거리는 노트. 미화의 말이 그대로 등장하죠. 미화의 언어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 등장인물들 전체를 관찰하는 누군가 제3의 인물이 등장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도 한. 나중에도 인제 정체가 밝혀지지만 그런 인제 서술이 등장해요. 음. 그러니까 1 인칭 미화 시점, 1 인칭 주인공 시점, 미화 시점이죠. 그 노트에 끄적거리는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근데 이게 절묘하게 내용들이 이어지잖아요. 미화 얘기가 타다가 또 인제 3 인칭 전지적 뭐 관찰자 시점이 받아요. 그 미화의 말을 받아서 딱 얘기하다가 이 말을 또 미화가 또 받죠. 어. 그러면서 서로의 서술을 보완해요. 상호 보완한다. 이거다. 이건 서술적으로도 완벽한 구성이다. 지루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1 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자기 안에 갇힐 수 있거든요, 우려가. 각각의 시점이 장단점이 있죠. 근데 서로 보완해 줘요. 1 인칭 시점과 3 인칭 관찰자 시점이 서로 교묘하게 보완한다, 절묘하게. 이 소설은 그래서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모로 잘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 그래서 저는 이게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봤고 압도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아마 이 소설 그래서 다른 작품은 근데 2017년 요 해에는 다른 작품은 솔직히 좀 거시기 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잘 쓰긴 했는데 대상작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다른 작품은 약간 좀 고개가 갸웃거린다. 좀 저의 그런 독서평이었고요. 하우스트 님 얘기를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풍경 소리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탁월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뭐 그 절의 어떤 풍경이 정말 잘 느껴지게 끔 그리고 이 두 명의 어떤 저자와 미화의 어떤 대화들도 굉장히 뭐 무게감 있는 삶의 무게감이 넘치는 그런 대화를 또 하고 있어서 이 풍경 소리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이 서술 방식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화 시점과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서술 방식이요? 저는 뭐 이게 뭐 어 약간의 이제 서툴르게 썼다면 이게 좀 티가 많이 나는 어떤 서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아주 뭐 잘 쓰여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이렇게 뭐 화소를 이제 카메라를 이제 가까이서 보다가 이제 멀리서 이제 비추다가 다시 맞아요, 맞아요. 가까이서 비추는, 예, 음, 그런 방식인데요. 맞아요. 이게 또 이 구조가 또 힘을 얻으려면 이 음, 구조에 대한 이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 네, 형식상으로도 뭐 좋습니다.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구여서 작가님이 이거 쓰실 당시에 60살, 5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이 미화가 설정이 지금 20대, 20대인가? 그렇죠? 20대 중반인가? 하여튼 되게 어려요. 그것도 여자예요, 또. 미화가. 이게 솔직히 작가는 자기 나이 때 자기 성별을 제일 잘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이대에는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화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아니, 작가님이 이제 60살의 남자예요. 50대 후반의 남자가 20대 중후반의 여자를 썼어요. 이게 상당히 모험이거든요, 솔직히. 어, 엄청난 모험인데, 야, 이게, 저는 그래서 우려를 했죠. 아, 작가님 나이 보고,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조금만 잘못 써도 미화 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노트 내용이. 조금만 잘못 써도, 아, 20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20대는 그런 말투 안 쓰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다 읽어봤잖아요. 20대 중후반의 여성의 말투로 보입니다. 저 느낌은 그래요. 미화의 노트가 전혀 어설프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20대 중후반의 여성의 목소리를 살려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거 잘못 썼으면 이제, 어, 아니, 20대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잖아, 솔직히.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하우스님은 어떠세요? 좀 그렇게 보였나요? 미화의 이 글 나올 때마다 좀 전혀 어설프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어떠셨나요? 느낌이 궁금하네요. 저는 뭐 사실 이 미화가 뭐 30대 그냥 남성이어도 사실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 혹은 뭐 50대 뭐 여성이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이 화자의 어떤 관찰자적인 어떤 시점이 뭐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만들었는데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음, 다만 이제 20대, 30대 시점을, 혹은 이제 약간 관찰자 시점을 이제 모호하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시점을 쓰는데 유리한 거는요. 어, 보다 많은 뭐랄까, 보다 많은 어떤 독자의 어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생각.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저도 이제 뭐 7, 80대 화자를 써보긴 했지만요. 어, 그거는 이제 80대나 가야 이제 알 수 있는, 혹은 음, 그 80대를 이제 자신이 간접 체험을 하고 싶거나, 음, 혹은 80대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뭐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이제 들리는 소리겠고, 여기서는 뭐 20대 30대 화자 그냥 뭐 그런 화자를 채용하는 게 확실히 그런 소설 구조적으로도 유리한. 좀 보편적이다. 많은 독자들에 어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12쪽에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성불사 깊은 밤의 그윽한 풍경 소리. 라고 적으니 어쩐지 머쓱. 성불사의 밤이 깊은 건 맞고 풍경 소리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윽한지는 모르겠다.
그윽하다는 게 뭔지도 갑자기 객수라는 말이 떠올랐다. 떠올라서 깜짝 놀랐다. 뭐지 이건? 갑자기 떠오르는 건 한자는 모르겠다. 객수. 이런 말이 떠오르다니 참. 이게 이제 미화의 노트 내용이에요, 지금. 저는 이 인트로부터 훅 들어왔어요. 저한테. 성불사 깊은 밤의 그윽한 풍경 소리. 이거는 좀 상투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아래 치고 들어가죠. 라고 적으니 어쩐지 머쓱하면서. 이게 구효서 작가님이 노력하셨다. 20대의 말투를 살리기 위해서. 라고 적으니 어쩐지 머쓱하면서 이제 좀 나름의 농을 치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근데 아래에 그 서술되는 이 내용도 참 마음에 드는 게 성불사의 밤이 깊은 건 맞고 풍경 소리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윽한지는 모르겠다. 예. 그윽하다는 게 뭔지도 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문장을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도 참 좋았어요. 미화 입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파우스트님의 이 인트로, 미화의 이 노트 내용부터 좀 불쑥 들어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아주 뭐 반가운 소리 중에 하나의 어떤 서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런 약간 좀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독자에게 뭔가 하나의 어떤 말을 건네듯 노래도 이제 하나의 어떤 어, 그 상대방과 대화하는 창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읊조리면서 그 상대방에게 많은 어떤 추억과 환기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편지의 어떤 형식을 닮은 것 같아서 어, 그것도 이제 뻔하지 않게 이제 뒤에 풍경 소리와 이제 노트에 어울려서 이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뭐 재밌는 서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대방, 이게 독자들한테 말을 자꾸 거는 거죠. 독자들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묘사만 하면 또 3인칭 관찰자 시점만 가면 지루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화가 등장해서 독자들한테 말을 걸어요. 노트에 쓰는 척 하면서 이제 작가님이 말을 거는 거죠. 탁월했다. 인트로부터 사람을 잡아 끌고 있어요. 미화는 오늘도 노트에다 쓱싹쓱싹 적었다. 풍경 소리를 들으라고 서경이가 말했다. 그렇게 슥싹슥싹. 음. 요런 의성어라 그럴까? 요런 것도 잘 활용을 하죠. 전반적으로 문체랄까 이게 젊어요. 거의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어투. 저 미화의 목소리는 물론이거니와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이 목소리도 젊어요. 그래서 좋았다. 형광등 켜고 써도 돼요. 얼마든지 괜찮아. 여기는 이제 대화 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소설에는. 서로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미화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그 스토리를 전개시키는데,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를 정말 잘 쓰셨어요. 어, 어떤 선문답처럼 보입니다. 어, 형광등 켜고 써도 돼요. 얼마든지 괜찮아. 낮에 주승이 말했다. 주승 등장하죠, 인물. 형광등요? 미화가 물었다. 방 천장에 달린 거 형광등이잖아요, 그거. 아, 형광등. 형광등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을진데 켜지 않을 까닭이 없잖아요. 응, 절이라고 밤에는 불 다 끄고 자고 그러진 않아요. 안 그래도 돼요. 아, 그러니 얼마든지. 네, 그런데 쓰는 데는 촛불이 좋아요. 네. 형광등을 켜면 창설물에 바깥의 풍경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촛불을 켜면 창설물에 풍경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음, 정말 깔끔하게 전개가 되죠. 문장도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각자의 말투도 드러나고요. 이제 방금 이제 주승이 한 말 중에 형광등이 없다면 그 말이지만 있을진데 이분 주승이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있을진데 이런 말투 참 좋죠. 잘 부각시켰어요. 솔바람이 불었다. 미화의 긴 머리카락이 날렸고 주승의 흰 눈썹 끝이 흔들렸다.
요즘은 다들 노트북 컴퓨터던데, 응, 객실은 스프링, 객실이라고 부르죠? 미아를? 객실. 노트를 쓰네. 아, 수첩인가? 노트북 컴퓨터가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써야지. 노트북 컴퓨터는 내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군. 얇은 나폴리 피자 도어 같길래, 이걸 샀어요. 사봤어요. 지질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노트 쪽에 가깝지 않으려나, 이거? 피자를 좋아하는구만. 몹시 그렇긴 하지만 바라나시 차파티 같았더라도 샀을걸요. 맛 그런 것 때문에 샀을 리가 없잖아요. 노트인데 감촉 때문에 샀어요. 감촉? 종이 두께 감촉에 그런 거요. 연필로 쓰면 슥싹슥싹 작은 톱질할 때 나는 소리가 나고요. 그런가 작은 톱? 이거 읽어보면 티가 나죠. 인물들이 망설이고 있잖아요. 종이 두께 감촉 이거 있잖아. 애를 왜 넣었을까? 종이 두께 감촉 그런 거요? 얇은 나폴리 피자도 같길래 에, 이거 샀어요. 음. 샀어요 하고 또 굳이 또 사봤어요. 이렇게. 이런 말투.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런 말투를 가거든요. 계속. 음. 이런 부분 좀 머뭇거리는, 망설이는. 저 그런데 쓰는 데는 점점점 하고 촛불이 좋아요. 네. 이런. 리얼하다. 아, 리얼한 맛이 산다. 음. 그런가? 작은 톱? 점점점. 음. 아주 작은 톱 그런 게 있다면요. 노트북 컴퓨터라면 그래. 이게 쉼표 찍죠. 요거 쉼표 찍을 때마다 사람이 쉬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렇게 후다닥 읽히는 소설이 아니에요. 인물들이 말을 막 빨리 하고 그리고 작가가 작가도 빨리 하는 걸 빨리 하지도 않고 작가도 빨리 독자가 읽어 나가기 원치 않아요. 쉼표 자꾸 찍잖아요. 이러면 생각이 끊어지거든요. 노트북 컴퓨터라면 쉬어줘야 되고 그래 또 쉬어줘야 돼요. 쉼표가 어디 있으니까. 쓱싹쓱싹 그런 소리 나지 않겠지? 안 나요. 인물들도 되게 버벅거리고 천천히 말하고 있고 그걸 노리고 있어요. 구은서 작가님은. 이거 다 노린 겁니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죠. 우리가 보통 형식과 내용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음, 김상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막 몰아치듯 쓰잖아요. 미친 듯이 막 그냥 다 토해내듯 쓰거든요. 그거는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그렇게 썼고 독자들도 그렇게 읽기를 원하고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후다닥 그냥 미쳐가지고 막 뱉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거죠.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데 고소 작가님도 독자들이 이 말을 빨리 읽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하나 음미하길 원해요. 아주 작은 톱 그런 게 있다면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이건. 이건 뭐 아주 작은 톱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없죠. 어. 노트북 컴퓨터라면 그래 슥싹슥싹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겠지. 안 나요. 음. 이런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절묘하잖아요. 이게 절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절에서 나누는 대화잖아요. 노 스님과 젊은 이 객실, 미화, 이 방문객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 놀랍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이제 파우스님한테 좀 봤는데, 대사. 좀 어떠셨는지 한번. 이거 저의 느낌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주 뭐, 이 대화의 어떤 템포나, 그 침묵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발휘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템포 같은 것들이 잘,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절의 분위기와 그리고 또 미화와 주승의 어떤 캐릭터와 그리고 스르라미가 오는 어떤 풍경과
그리고 풍경 소리와 잘 어울리는, 그리고 그 어울리는 것들이 이제 뭔가 말하지 못한 어떤 침묵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어 무의식적인 어떤 대화적인 그런 게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잘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계속 보면은 대화를 하늘 가운데로 나 있는 흰 비행운 빗금을 올려다보다가 저것은 상처일지도 모르겠는 거야. 라고 미아는 노트에 적었다. 이 비행운 빗금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런 거 작가들 잘하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슬쩍 보여주고 뒤에 또 쳐요. 계속 보여줘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슥싹슥싹 적었다. 요거 또 나왔어요. 예, 반복. 반복은 강조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쓱싹쓱싹 적었다. 저 하늘은 어쩐지 짜릿한 데가 있잖아. 라고 주중이 미화에게 물어요. 사람 죽여요? 네? 소설 같은 거 쓰는 거 아닌가요? 주승은 소띠였고 80세였다. 목소리나 그런 것은 소심한 8살. 글쎄요. 미아는 32세쯤 보였다. 32세이라고 나오네요. 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치고 또 화자가 바뀝니다. 야, 이 소설 템포가 미쳤어요. 이거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효서 작가님이 작정하고 쓴 소설이라고 보여져요. 이 능숙함과 노련함이 느껴지거든요, 소설에서. 정말, 어, 미화는 32세쯤 보였다 하고 화자 바뀌어요. 미화의 노트로 가죠. 소설? 소설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소설을 알지 못했으니까. 소설이라니? 읽는 건 싫어하지 않았지만 쓸 줄 몰랐고, 쓸 엄두를 내지 않았고, 낼 필요가 없었고,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소설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몰랐다. 진짜.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그러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글쎄요라고 대답하길 참 잘했어. 응, 그런 생각을 하며. 하여튼, 안 죽여요, 사람. 네, 저는. 이라고 말해버렸다. 말하고 나서는 더 할 말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소설이 돼요? 자, 템포 빨라졌죠? 템포가 빨라졌어요. 앞에서는 엄청 망설여. 앞에 문장들 보세요. 점점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고 그래 하고 이 되게 천천히 가다가 템포를 확 빨리 이게 화자가 바뀌니까 뭐 자기 안에서 이제 일기 쓰듯이 주절주절 하는 거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소설? 소설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소설을 알지 못했으니까 소설이란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 근데 앞에 건 천천히 가야 되죠. 미쳤다 이 강력 조절. 이게 화자를 바꿈으로 이게 이제 테크닉이죠. 소설적 테크닉. 야, 요런 거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를 바꿔주면 이렇게 템포가 조절이 되는구나. 어.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궁금하네요. 아주 뭐 탁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시점을 이제 교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화자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제 과거로 희귀하거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밝혀내는 거는, 특히나 그 이 심리적인 부분도 다 밝히지 않아요, 사실. 오, 처음부터. 오, 그 느낌을 따라서 이제 독자가 오, 어떻게 느낄까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게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사실. 하나씩 네. 보여주는 거죠. 음, 때가 되면 보여주고, 떡밥 던지듯이. 이게 네. 저는 이 소설이 참 많은 면에서 분석해 볼 거리가 있는데 템포 조절뿐만 아니라 역할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미화의 마음을 이 미화 시점으로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미화가 그때 이렇게 느꼈구나. 이걸 그냥 본인이 얘기해 주니까 나는 소설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소- 말하잖아요. 본인 입으로. 어. 그러니까 독자들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화의 이 시점이 나오면. 그리고 분위기도 전환되죠. 템포도 바뀌죠. 얼마나 재밌어요, 소설이. 예, 강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소설을 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런 요런 서술 교차식의 서술 병행하는 물론 이런 기법은 많이 쓰지만 재밌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주승이 결국 하는 말은 "소설에서 사람을 죽이냐." 아니 이 미화가 쓰는 그 글 이 소설인 줄 알고 "사람 죽여요?" 묻는 거죠, 주승의 질문은. 어. "그런 소설도 있어요?" 음. "예? 죽이지 않는 소설? 모르겠지만 예 되지 않을까요? 죽이지 않아도 소설이? 그런 소설도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 소설. 그리고 17 쪽에 보면 "핸펀도 안 써요?" 핸펀이요? 써요. 쓰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음. 근데 안 쓰기로요. 여기 있는 동안은 예.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아낄 거 뭐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동안만요. 그렇구나. 네. 그렇군. 대화가 참 재밌죠. 주승이 자꾸 귀여워졌다. 귀여워해도 되나? 응. 이런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일단 요 대화 주승이 이 대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 "왜 죽이지 않는 소설을 물어봤을까?" 이건 인제 소설론 어떻게 보면 뭐 글쓰기론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이.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제 많은 소설을 또 읽다 보면은 또 소설을 이제 뭐 쓰거나 여러 가지로 읽다 보면요. 이런 어떤 또 작가들의 어떤 감정들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뭐 소설들이 또 모두 죽음에 또 가까운 어떤 주제를 다 쓰고 있고 그것들이 사실은 좀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세간의 말로는 뭐 "소설에서 이제 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누굴 죽이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약간 뭐 술자리나 이제 심심풀이로 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작가들은 뭐 그냥 뭐 죽이면 죽이는 게 뭐 어렵지 않죠. '아 죽여야겠네. 스토리상 죽여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류여서 작가님도 아마 그런 걸 비판한 이게 좀 뭐랄까 풍자라고 할까? 어 솔직히 근데 스님들은 불교는 살생을 금하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사람을 자꾸 죽여. 물론 그 소설이지만.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툭하면 죽이는. 그리고 인제 주승의 주승과 수봉의 캐릭터가 드러나는데요. 대사를 한번 볼게요. 19 쪽에 어 풍 풍경을 홍탁이냐 풍탁이냐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퐁탁이라니깐요." 수봉 스님이 말하면 "누가 뭐래 퐁탁." 주승이 말했다. "퐁 퐁 퐁탁이 아니라 풍탁. 그래 퐁탁." 이런 식이었다 둘은. 어 "아이 참 퐁탁이라니까요. 땡강땡강." "그래 퐁탁. 띵강띵강." 띵강띵강이 아니라 땡강땡강. "그러니까 임마 네가 아직 멀었다는 거다." 멀었는지는 몰라도 퐁탁 띵강띵강은 아니죠. 개 주제에 까불긴? 개라니요. "너는 개로군, 개로구나. 개야 개지."라고 말하잖아. 언제요? "개로군, 개로구나. 개야 개지."라고 말하죠? 아 그렇게 말하잖아. 안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이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보광월전 묘음 조낭불 요런 대사. 둘의 캐릭터가 드러나죠.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재미있는 그리고 좋은 부분이고요.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절의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울리면서 이 두 명이 이제 같은 얘기를 또 풍경 소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말놀이 같으면서도 굉장히 로맨틱한 놀이처럼 서로에게 뭔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뭔가 하나의 어떤 또 뭐 진리를 또 얻는데 굉장히 좀 서로에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반부에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는 풍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퐁탁이라고 그러잖아요. 띵강 띵강 땡강 땡강 이러고 있는데 이 절은 재밌어요. 여기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은 다 유쾌해요. 어 그게 어떤 활력을 줘요. 근데 다르게 쓸 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스님들이 근엄할 수 있잖아요. 뭔가 무게 잡고 근엄하게. 그러면 인제 또 소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겠죠. 어 근데 확실히 이런 분위기로 독자들에게 보여지니까 '아 이 스님들 재밌네. 너무 유쾌하네.' 인간미가 넘치잖아요. 이거 웃기려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잘 잡았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얼마나 유쾌해요. 유쾌한데 또 그 안에 또 깊은 도를 깨우쳐가는 그런 깊이가 또 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 좋아하거든요. 한없이 진지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되게 깊은데 물론 종교심도 있고 어떤 도를 깨우쳐가는 과정도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좀 엄숙하거나 진지하면 일반인들이 독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저렇게까지 진지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유머를 좋아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유머 있는 그 편안한 분위기, 편안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 스님들 어 재밌다. 웃으면서 보게 되는 이런 딱 요런 뉘앙스.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쾌한데 깊어. 잘 잡았죠. 제가 아마 절을 분위기를 써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절뿐만 아니라 뭐 교회, 성당 써도 이렇게 쓰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스릴러가 아닌 이상. 스릴러면 진지하게 가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캐릭터 매력적인 매력적으로 보이죠, 유쾌하니까. 정말 잘 잡았어요. 음. 자 계속 넘어가면 음 이제 하나하나 인제 인상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40 분이죠. 이제 저희가 시간도 있는데 이걸 아무튼 계속 해 볼게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제가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아요. 음 포인트. 주승과 수봉 스님 나왔죠, 등장인물. 근데 미화가 또 이동을 합니다. 20 쪽에 가면 좌자가 나와요, 좌자. "커피 같은 것도 되나요?" 미화가 고향간에 들어서며 좌자에게 물었다. "되다마다요." 음. "절에서 커피가 될까 싶었거든요." "되다마다요." 성불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듯 좌자는 두꺼운 안경알 속의 작은 눈으로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좌자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나는 성불사의 공양주 좌자입니다. 왜 좌자예요? 첫날 미아가 물었었다. 이곳에서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왜. 정말 왜라고 물으면 큰일 나거든요. 뒤에도 또 나오죠. 이 에피소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성불사에서는 누구도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성불사에 오는 사람들은 왜라는 말을 빼고도 모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주제 중에 하나죠. 어, 미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전이었으므로 좌자의 말이 이상하고 좀 무서웠을 것이다. 말끝에는 언제나 미소를 띄었지만 어쨌든 좌자의 말은 뚝뚝 끊는 식이었으니까 미아가 왜 미아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런 대사. 이런 대사. 너무 좋죠. 선문답 같은. 아름다운 기와래
어여, 미화, 예, 성불사 기화 같은. 기화가 왜 아름답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좌자의 질문이 우주를 묶는 끈보다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했던 걸까? 그런데 이제 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미아는 자자와 가까워진 것 같았다. 미아가 절에 온 지 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이곳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맛있네요. 아, 맛있어. 정말. 쉐쉐. 아,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자였던 거예요? 또 제가 오버했군요. 미안해요, 좌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좌자. 무엇이 이상합니까? 좌자의 음성은 여전히 차분하고 서늘했다. 좌자의 특징이 드러나죠. 이런 한 문장 한 문장. 저 여기 온 지 사흘이 되었는데요. 그랬지요, 사흘. 미소만 따뜻했다. 어디서 왔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가요? 그랬어요. 주지스님, 수봉스님, 영차보살, 좌자 모두 왔나보다 가나보다인가요? 그럴 리가. 그럼 뭘까요? 궁금해하지 않는 건? 좌자는 천천히 고개를 낮추었다. 자작나무 식탁 아래까지 머리를 낮추었다. 계속 낮추었다. 뭐 하세요? 이하가 아까 이렇게 하길래 궁금해서. 해보니 어떤가요? 고개가 아픕니다. 하늘이 보이나요?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이토록 힘들군요. 이게 대사 너무 찰지네요. 그래서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이 대사들. 어, 이건 또 굉장한 내공이 느껴지는 대화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여기서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재밌고 좋고, 자자의 어떤 그런 이제 차분하고도 뭔가 또 영문을 또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집중력 있는 성향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정말 잘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감탄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읽으면서 웃음이 나요. 이거 뺄 문장이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잘 썼어요. 이렇게 잘 쓰다니. 또 바뀌죠, 시점. 24쪽의 시점이 확 바뀝니다. 좌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좌자는 참 알 수 없는 사람. 적절하죠, 타이밍. 이런 식으로 자꾸 쳐져요. 들어가다가 시점 바뀌면 그 앞에 내용을 보충해줘요.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시점을, 그리고 보통 이제 시점 바뀔 때 엔터로 띄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요. 앞에랑 붙여졌어요, 그대로. 이러니까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음, 좌자는 참 알 수 없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이거 박민규 작가님 생각나죠?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알 수나 있는 것일까? 알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낮에 좌자가 끓여준 커피도 커피가 아니었잖아. 무슨 풀뿌리를 달인 물인지는 몰라도 커피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그런데 커피가 아니라고 좌자가 말하지 않아서 나도 커피가 아니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커피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런 류의 문장을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건데요. 어, 나도 커피가 아니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커피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음, 재밌어요, 이렇게 쓰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 맛있으면 되었다는 투의 느긋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저와 함께일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 이르곤 했으니까. 그녀가 일러준 많은 새 이름과 꽃 이름도 실제 이름과는 어쩌면 커피와 풀뿌리만큼의 거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다고 느긋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자자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었고, 음, 자자에 대한 설명,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해요. 미아는 당연히. 객실에 엎드려 촛불을 끌어당기고 풍경 소리를 듣거나 풍경 소리에 대해 쓰면서 나는 창호지에 비치는 풍경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달빛에 젖은 창호지는 푸르렀고 풍경의 검은 윤곽은 또렷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25쪽에 보면
어, 풍경 소리에 대해서 묘사하다가 바람이 묻혀온 별소리일까? 이렇게 적잖이 왠지 오글거려. 요런 거 좋거든요. 요런 문장. 이게 객관화죠, 자기 객관화. 이게 자칫 이 주관적 문장이 너무 깊이, 그러니까 주관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독자들이 거부하거든요. 오그라들어요, 진짜. 근데 이거를 오그라드는 문장을 오그라든다고 쓰니까 안 오글거리잖아요. 요런 거 이제, 어, 잘 써준 거죠. 아, 이렇게 적잖이 왠지 오글거려. 어, 객관적인 말. 이게 쓰는 거죠. 정말, 이 소설 자체가 노련해요, 전반적으로 다. 모든 면에서. 구여서 작가님은 대사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고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살려 쓴 소설 같아요. 이걸 보면 모든 부분이 어 그래서 이게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난 대사 잘 써. 난 또 불교 관심 있어. 이런 또 깊은 주제 이런 주제 좋아. 그리고 유쾌한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구요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썼죠 실제로도. 사람이 생긴 대로 쓴다고. 그래서 구요서 작가님이 느껴지는 어떤 분이겠구나 하는 게 이 소설 전반에 느껴져요. 어, 그래서 좋습니다. 키가 작고 동글동글하고 허리둘레에 알맞게 살이 오른 좌자. 의젓한 장독 같았다. 의젓하고 단단하고 오래된 장독. 걸을 때도 땅바닥과의 간극이 거의 없지. 안정되고 곰살스러워 보이는 사람 좌자. 문장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애정이 묻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쾌하기도 하고 애정도 느껴지고. 아, 정말 좋죠. 분위기 자체가. 다른 소설은 긴장감을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뒤에도 보겠지만 우수상 받은 작품들 보통 긴장감이나 아니면 뭐 추리 형식,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소설 자체가 편하네요. 그런데도 계속 읽게 하는 맛이 있죠. 따뜻하고, 어, 좋습니다, 분위기가. 자자는 곧장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커피 같은 것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도 대담하다요. 라고 곧장 대답했다. 그리고 곧장 가스레인지로 향했다. 그런 식. 말과 동작 사이에 틈이 없는 사람. 동작과 동작이 곧장 이어지는 사람. 그 사이에 있게 마련인 생각이나 사고나 범민 같은 게 날렵하게 제거된 사람.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 엄마는, 엄마는 말과 동작과 동작 사이의 틈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람. 그래서 말과 동작과 동작이 곧장 이어지지 못하고 한없이 멀고 멀어지기만 하다가 끝내는 서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그런 사람이었던 엄마. 엄마 얘기가 불쑥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미화 파트로 가면서 그 미화의 서술에서 각각의 인물들 자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게 인물 묘사 들어가고 배경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을 미화가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이 다 물론 미화의 시점은 구여서 작가님 시점이기도 해요. 작가의 그 코멘트가 다 들어가고 엄마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자와 엄마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자자는 곧장곧장 뭘 하는 사람이고 동작과 동작이 곧장 이어지는 사람인데 엄마는 말과 동작과 동작 사이 틈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람. 이렇게 하니까 어, 명확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어, 인물의 어떤 특성이나 인간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말 그대로 이제 동작과 동작이 비정상으로 비대해진 사람, 뭐 그리고 앞서 말한 또 좌자의 어떤 캐릭터, 장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어떤 시선이 숙성되어서 잘 보여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소설의 어떤 맥락이 잘 흐름이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구여서 작가님이 60살 이거 상 받으실 때 정말 능숙하다는 게 뭔지 소설을 얼마나 오랫동안 쓰셨겠어요. 구여서 작가님이 다른 작가들에 또 비해서 87년에 등단하셨어요. 1987년. 이거 재밌네요. 7로 연결되네요. 87년에 등단하셔서 2017년이면 30년, 딱 쓰신 지 30년째예요. 물론 30년보다 오래 쓰셨겠죠? 적어도 30년 이상 써온 작가님의 글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능숙하고 노련하다. 이 노련미라는 게 뭔지 이 소설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다른 분야는 그 스포츠나 뭐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몸 쓰는 분야는 거의 한 20대가 정점일 거예요. 10대, 10대, 20대. 근데 30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몸이 올림픽도 못 나가죠, 거의. 월드컵 나가기도 힘들고. 30대 넘어가면 몸이 점점 낡고 쇠퇴하니까요. 근데 스포츠는 그런데 문학은 또 달라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음, 나이가 들수록 더 이 노련해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맛이 우러나오는 맛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문학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작가라는 직업이 참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음. 자, 26쪽을 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데요. 좌자한데 물은 거예요. 미화가. 왜라고 묻고 싶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군. 에? 그렇군. 왜라고 묻는 대신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군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요. 이게, 이게 좀 선문답 같거든요. 그렇군. 갑자기 그렇군. 응.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나랑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엄마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 나이 30이 넘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크도록 아이에겐 아버지가 없었어요. 없었대요. 라고 고쳐 말했다.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딸을 애한테 하는 아버지가 없다고만 했대요. 라고. 미혼모라고 하면 될 것을 나는 좌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엄마라고 하면 될 것을. 24살이 되어 나는 상경에서 나노블록 회사에 취직했고 엄마는 나를 낳아 키운 충청북도 영동에서 여전히 살았다. 혼자서 심심하지? 라고 물을 때마다 엄마는 무슨 소리를 상철이가 있잖니? 라고 말했다. 고양이 이름이 왜 상철입니까? 좌자가 이렇게 묻기라도 바랐던 걸까? 왜를 사용하는 좌자를 보고 싶었던 걸까? 그랬을지도. 나는 상철이가 고양이 이름이었다고 말하면서 좌자를 슬쩍 바라보았으니까. 그렇군. 고양이 이름이었군요. 패배감을 떨치며 나는 계속 이야기했다. 이게 이거 재밌어요. 상철이라는 고양이, 이것도 중요해요. 이 고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 얘기 계속 나오죠. 어머니의 그 과거, 그리고 나의 과거,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군요. 60이 넘어 미국인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했군요. 음. 그리고 한국을 떠나버렸죠? 28쪽인데요. 미국으로? 남자의 어머니 집이 미국에 있었대요. 한국에 남은 딸은 좀 외로웠겠네. 엉망이었대요, 완전. 음. 그래서 이제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갔는데 간 게 상철이 때문이었죠. 상철이 아까 고양이 때문에. 남자가 사랑한 것은 상철이었다니 말 다 했죠. 그렇군요. 상철이를 갖기 위해 여자와 결혼한 거래요. 그런데 여자는 그걸 알고도 남자와 결혼했대요. 두 사람이 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와 떨어질 수 없어서 결혼의 방식으로 고양이를 공유한 것이라나요? 좌자는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키며 좌자를 바라보았다. 뭘 좀 먹을까요, 우리? 좌자가 서늘하게 말했다. 될까요? 대담하다요. 성불사니까? 공양주니까? 이런 대화거든요. 음. 근데 나는 지금 이 미화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29쪽에도 보면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어찌해야 할지. 30 넘은 나이에 아비 없는 아이를
아이를 몰래나 24년을 작물인 듯 숨겨 키우고 그 딸이 품을 떠난 뒤에는 아비시니안 상철이를 혼자 보듬다가 상철이를 좋아하게 된 웬 연하의 미국 남자를 만나서 상철이를 위해서라며 그와 결혼을 감행하고 미국에 가고 이제는 죽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타국의 언덕에 묻힌 여자를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몰라서 나는 미국인 남자에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상철이는요? 내가 한 말은 고작 그것. 고양이는요? 다시 물었다. 미국인 남자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밥을 안 먹어요. 네? 밥을 안 먹는다고요. 이런 거죠. 음.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요. 상철이 스토리. 어머니와 상철이 스토리. 어머니가 결혼하게 된 고양이 때문에 미국 남자가 결혼해서 미국까지 가요. 거기서 또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특이하죠, 인물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상철이와 어머니. 이것도 아주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는 그리고 엄마와의 어떤 그런 풍경 소리를 좀 상기시키면서 고양이의 어떤 소리가 굉장히 그 상실의 아픔을 증폭시키는 그런 소재로 잘 활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양이 울음소리. 이 상철이가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도 듣죠, 미아가. 미아가 결국 절에 오게 된 거, 또 상철이 때문이죠. 상철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음, 그래서, 성불사에 왔더라. 32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풍경 소리가 상철이의 환청을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문장. 하여튼 상철이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들여보려고, 그 소리 아닌 소리에 집중해보려고, 나는 잘 구워진 차파티 재질의 노트를 샀다. 아까 슥싹슥싹. 그게 상처리 때문에 나온 거죠. 소리잖아요. 고양이 소리 대신에 슥싹슥싹. 자, 여기까지 32쪽까지 봤고, 33쪽. 먹어봐요. 배고픈 걸 어떻게 딱 아셨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땐 배가 고파지잖아요? 배가 고파지는 얘기? 그런 게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왠지 배가 막 고파지는 얘기가? 음, 미아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다. 이게 이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입속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마 맛있어. 저마 와 뭐디 예 맛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예 보다시피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건 드릅나물 무침이잖아요. 드릅을 가시에 찔리지 않게 잘 다듬어서 슴슴한 소금물에 데쳐서 데칠 때는 밑동부터 봐요. 그쪽이 굵으니까. 데쳐지는 동안 찬물을 준비해뒀다가 여전히 느리게 말했다. 예 여전히 끄덕거렸다. 데쳐지면 곧바로 찬물로 직행 열기를 빼고 꼭 짜고 된장으로 버무리면 끝. 성불사 가을드럼 나물 무침이에요. 좌자의 말이 갑자기 크고 빨라졌다가 허망한 듯 끝났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건요? 표고버섯 무침이잖아요. 말려놓았던 거니까 먼지를 싹싹 털고 미지근한 물에 30분쯤 불려요. 예. 불린 물은 찌개나 육수로 사용할 거니까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요. 예. 불은 표고를 얇게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다가 된장에 묻히면 끝. 역시 그게 다? 다예요. 된장 맛인 거네요, 다. 그래요, 된장 맛. 그리고 성불산에서 함씨가 따온 재료만. 아까 그분? 네, 그분. 양념이라고는 된장밖에 없나요? 된장밖에 없어요. 매일 먹었던 음식들이 다 된장 양념? 네. 설마, 정말. 그런데도 다 다른 맛이고 그토록 맛있었을까? 맛있나요? 네. 매일매일 염치 없이 끼니 때만 기다리는걸요. 고마워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른 비법이 있을 거야. 맞죠? 비법은 없습니다. 되자뿐이고요. 된장뿐입니다. 오로지 기가 막혀서 많이 드세요. 이러다가 중간에 미아가 체하죠. 체해서 막 밖으로 뛰어나와요. 근데 자자가 달려 나와서
등을 두드려주는. 아, 정말로 기가 막혔었나 봐요, 자자. 이제 좀 트여요? 된장뿐이라는 말에 맛에 그만 후후. 믿기지 않나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그리고 저 그것도 성불사 2인가요? 성불사 2요? 없다면 그뿐이지만 있을진데 이런 식으로 하는 말. 주지스님 말투인데 하하.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주지스님. 그것 때문에 사례가. 아니요, 사례는 된장 때문. 된장. 네, 놀라워서 된장이 좌자가. 이런 대사예요. 짧게 짧게 끊는데 아, 정말 감칠맛이 나네요. 읽어봐도 파우스님은 이 그 좌자와 이 미와의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재밌는 해프닝이고 이 또 그 된장 어떤 그 요리를 이제 하는 거를 또 이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음, 이 저자와의 어떤 미와의 관계가 잘 느껴지는 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뭐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뭐 그냥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그런 캐릭터들과 인물들이 어, 정말 뭐 하나의 어떤 음악처럼 뭐 하나의 어떤 리듬감 있는 어떤 이야기처럼 또 이렇게 풍경을 그려낸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이 정말 완벽한 작품, 걸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이거 잘 썼는데? 근데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 다 그래요. 읽으면 지금도 이제 두 번째 보잖아요. 잘 썼는데? 이런 거 우리가 걸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 썼어요. 뭐 이게 뭐 깔 게 없잖아요. 깔 게 없는 작품이다. 뭐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분위기, 뭐 캐릭터, 스토리, 메시지 다 좋습니다. 감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분을 읽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자, 근데 다음 부분을 넘어가서 된장 얘기 나왔죠. 된장 얘기가 이게 갑자기 나온 이게 또 이어져요, 뒤에. 된장을 통해서 뒤에 이제 또 다른 인물들 캐릭터가 나오죠. 된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얘기. 절묘하죠. 스토리를 이어가는. 음. 37쪽, 38쪽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어, 분황사탑을 쌓은 것이 함씨라는 것을 알았다. 한때 성불사의 땔감을 혼자 감당했었다고. 이 각각 인물마다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이 함씨는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다 쌓고. 무언가를 쌓는 데는 내 도사거든요, 그이가. 또 뭘 잘 쌓나요? 돌담 최고지요. 옹벽도 잘 쌓지만 집을 애두르는 돌담 있잖아요. 정말 튼튼하고 예뻐요. 절 아래 앞마을 돌담들도 그이가 다 쌓은 거예요. 저것 봐요. 죽은 나물들로 쌓긴 했지만 저 엄청난 것도 정말 분황사탑 같잖아요. 분황사탑을 아세요? 몰라요? 아, 하지만 정확할 거예요. 보나마나. 네. 절 식구는 아닌가 보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철 아래쪽에서. 대사 근데 읽어보니까 또 담백해요. 담백해요. 짧게 짧게 끊어지고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깔끔 이게 성격도 담백해요. 음. 여기 중간에 보면 39쪽에 보면 그런데 왜 그런 걸 혼자서 감당할까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요런 게 이제 미아의 성숙해 가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라고 나는 말했다. 이 그렇군요. 어, 저도 이게 보면서 이게 이 부분이 좀 와닿는 게 저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실제로 질문 잘하는 사람을 높게 치잖아요. 너 네가 그런 학교에서 보면 네가 그런 질문도 하는구나. 근데 절은 달라요.
질문을 이 질문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할 수도 있지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 모든 걸 긍정하는 자세. 일단 이쯤에서 한번 파우스님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라는 질문을 왜 못할까요? 왜 그렇군요라고 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여기 이 절의 뭐 혹은 어떤 이 소설 속에서 이 절의 특징, 어떻게 보면 저자에서 이제 저자가 이제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어떤 개인 개별적인 특징이었던 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건 또 소설적인 어떤 생각은 아니고요. 뭐 제 생각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냥 어 어떤 이제 뭐 절이나 이제 어떤 그 불교에 있어서 약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제 스스로 이제 도를 좀 깨우치기 위해서 어,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죠. 스님들 하죠, 다 수행을. 그래서 아마 무수히 아마 왜라는 질문을 아마 속으로 할 거란 말이죠. 아, 맞네요. 각자의 화두가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이제 왜라고 이제 묻는 것은 또 자기가 이제 몰라서 이제 무지해서 이제 하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뭐 자신이 뭐 생각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자기 객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뻑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뭐 그 그런 어떤 매라고 이제 하지 않고 어떤 이제 참선이나 어떤 명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뭐 이런 뭐 뜻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근데 그 생각 했거든요, 실제로. 어, 이게 왜라고 물어버리면, 어, 남이 깨닫는 거를 쉽게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포돼 있거든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나보다 높은 스님들한테, 저의 화두는 이러이러한 건데, 알려주세요. 이런 거, 왜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깨닫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쉽게 얻으면 또 쉽게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화두는 어쨌든 철저하게 나의 화두고, 내가 어떻게든 그걸 고심해서 내가 깨닫는 게, 실제로 이것도 그렇긴 해요. 내가 깨닫는 게 오래 남거든요, 기억에도. 내가 애써서 내 몸으로 막 움직여서 뭐 농사 짓는 거랑 남이 농사 짓는 거, 이런 차이 같아요. 남이 해주면 쉽죠. 편하죠. 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는 실제적으로 농사하는 몸을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이 괭이질을 하고 낫질을 해야 되거든요. 흙을 뒤집어 엎고. 그게 이제 왜라는 질문을 참는 과정. 아, 이게 머금으면서 굳이 내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게 스님 절이란 분위기, 불교란 분위기랑 이런 화두 주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어 이제 각각의 인물에 대한 묘사, 함씨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설명 이런 거 나오고 42쪽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불사의 경찰 공무원이 둘이 다녀가던 한낮 미화는 객실에 엎드려 노트에 이런저런 소리를 적었다. 스삭스삭 스와와와 스스스스 탁탁탁탁 똑똑똑똑 네 글자씩 적어 내려갔다. 근데 이 경찰 공무원이 왜 왔냐? 그 뒤에 나오죠. 음. 젊은 경찰 이렇게 좀 나옵니다. 늙은 경찰 이렇게 나오고 조용하니 별일 없는 것 같네요. 그쵸? 그렇지요. 조용하니 별일 없는 개지요. 여기 아까 개지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음, 이게 44쪽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캐나다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말에 많이 서툰 프랑스인이었는데 이전에서 아고가 곧 죽을 거라며 신고를 했다고.
신고를 했으니 안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젊은 경찰이 수봉이 크크크 웃으며 말했다. 아, 이런 일이 있긴 있네요, 스님. 아고가 곧 죽을 거라는 말을 이 절에서 누가 했답니까? 그래니? 그래니? 네, 스님 그래니. 그랬군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긴 있네요, 스님. 뭐다, 그런 개지요. 그런 개지요. 아, 이런 식으로 개그를 치시는데, 작가님이. 음. 이런, 소란이 있었다, 잠시. 45조에 또 화자가 바뀌죠. 미화 시점으로. 소리를 적었다. 풍경 소리는 적지 못했다. 땡강땡강으로도 적고 띵강띵강으로도 적었다가 지웠다. 땡강땡강으로 적으려니 어쩐지 수봉스님 편을 드는 것 같았고 띵강띵강으로 적으려니 주승을 편드는 것 같았다. 여기 제목이 풍경 소리잖아요. 이 풍경 소리에 대한 묘사랄까 고민 이런 게 집요하게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 파우스트님은 이 풍경 소리가 뭐라고 보세요? 음, 이 소설에서. 아주 불교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의 어떤, 얘기와도, 어떤 논쟁과도, 어, 아주 맞닿아 있는 어떤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현상학적인 것 같아요. 어, 서양이 보기에는 이제 동양의 어떤 그런, 오리엔탈리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이제 음,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도 하고, 막 깃발도 보기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맞네. 그죠, 그죠. 풍경 소리도 사람마다 누구는 땡강땡강으로 듣고 누구는 띵강띵강으로 듣고 다르게 들으니까요. 어, 서양인이 들으면은, 뭔 소리야? 깃발이 흔들리는 거지. 어, 어, 마음이, 어. 마음이 흔들리는 뭔 마음이 소리야? 흔들리. 하겠지만, 재밌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어,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화두, 이게 어떻게 보면 미화의 화두기도 해요. 아까 고양이 소리였잖아요. 고양이 소리가 싫어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면 마음이 좀 정리될까 싶어서. 근데 여기서 풍경 소리에 집중을 하죠, 미화가. 이게 이제 소설 전반을 흐르고 있는 미화의 화두입니다. 나는 고양이 소리 잊고 싶어. 풍경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 없죠. 미아 스스로가 찾아가야죠. 아까 왜라는 질문을 함부로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미아 스스로 이 풍경 소리가 뭘까 도대체 이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소설 자체가. 예. 근데 그 과정에 독자들도 참여하고 있죠. 독자들도 같이 그냥 미아랑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 저 풍경 소리. 음. 근데 풍경 소리가 단순하지가 않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근데 마지막 장면에 가면 미아가 결국 절을 내려오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 도, 도를 얻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소설 자체 구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주승과 자자가 나란히 앉아 물끄러미 허공을 바라봐요. 이런, 이 도닦는 느낌. 허공을 봐요. 아무 말 없이. 스님들이 말이 거의 없어. 음. 근데 46쪽에 보면 고향간에서 미화님을 초대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음. 영차보살도 나와요. 영차보살은 미인이다. 놀랄 만큼 미인이다. 초대요? 그래요, 초대. 뭐 영차보살의 이름에 얽힌 이 얘기도 나오죠. 47쪽에 보면 그녀만 보면 무언가 하염없이 영차 끌어올리는 모습이 절로 연상된다고. 그래서 주승이 지어주었다는 순 우리말 법명이라고. 그녀는 그런 무엇을 그리 영차 끌어올리는 걸까? 주승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본 거지? 음. 근데 뭐 미모를 영차 끌어올리는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근데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도 재밌어요. 독자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음. 자, 그리고 결국 이제 환영식
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화가 촐랑촐랑 공양간으로 들어섰다. 음. 49쪽에 4명이 4명의 준비된 반응이 마침내 미화를 향했다. 그들은 표정을 풀고 미소 지으며 중찬당 같은 제스처로 각자 한 손을 쏙 앞으로 동시에 내밀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합창했다. 어서 오세요 오거나 환영합니다가 아니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화두죠, 화두.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야, 이런 거 재밌어요. 특히나 이런 게 불교적 정서랑 잘 맞아 떨어지는데, 선문답이잖아요. 이게 다 의도가 있겠죠. 그들은 의도가 있지만 미아는 모른다. 미아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서울에서요라고 말해버렸네. 이게 또 화자 바뀌면서 이렇게 자기 말 나옵니다. 객실에서 오는 중입니다라고 말해야 했나? 충북 영동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걸 그랬나? 혼자 막 이런 잡생각을 막 해요. 응. 엄마인가? 내가 온 것이? 아버지? 응. 이런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주정이 나를 보면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했다. 세 번째 똑같은. 응. 오래오래 쉬면서요. 응. 좋은 거 많이 많이 먹어요. 그래도 될까요, 스님? 없다면 모를까. 응. 영차보살의 음식이 이렇게나 좋고 많은데 하염없이 먹을 수밖에. 사는 거 별거 아니오. 주정이 웃었다. 응. 그렇게 해요. 얼마든지. 영차보살이 말했다. 뭐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요.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음, 이제 이런 이제 화두가 하나 떴어요. 화두가 어디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파우스님이 이 장면 환영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 뜬금없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뭐, 여기 있는 어떤 사실의 엇갈림들이, 뒤에도, 갑자기 이제, 정말 미인이세요라고, 맞아요. 예, 뜬금없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 화두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내공을 시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 생각이, 맞네. 예, 그러니까 미화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미화의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여기서 아, 이제 어버버하고 이제 말 못하면은 내공이 얕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예전에 그런 일화들 많잖아요. 선생들. 정말 저 되게 그 돌을 닦으신 분들의 선문답 같은 거 우리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또 어떤 스님이 또 어떻게 답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좀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근데 전혀 뜬금없는 질문에 또 뜬금없이 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스님들을 보는 맛인 것 같아요. 어, 재밌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도 많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론 답은 없죠.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미아는 덕분에 그게 화두가 돼서 자꾸 고민하죠. 이 뒤에 보면 이게 계속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49쪽에 나오잖아요. 자 49쪽부터 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화두가 돼서 54쪽에도 보면 엄마는 어디서 왔던 걸까? 나오죠. 엄마는 어디에서 왔던 걸까?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계속 몇 페이지에 걸쳐서 미아 스스로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이 유발한 이 미화의 생각들 이걸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스님들은. 아, 미아가 화두로 품고 그 질문을 이제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 아, 우리 엄마는 어디서 왔지 그러면?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아마 스님들의 깊은 뜻 아니었을까.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뜬금없진 않죠. 미아가 결국 이제 스님들 모르잖아요. 왜 왔는지 전에. 근데 질문을 왜라는 묻진 않았죠. 너 왜 왔니? 여기 이렇게 물으면 쉬울 텐데 그러면 너무 쉽죠. 너 여기 왜 왔어?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미화의 답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스님들은 왜 왔는지 모르지만 미화 스스로는 자기 답을 찾아가고 있다. 소설에 다 나오죠. 결국 이런 과정 자체를 소설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관계 맺는 법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경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도. 음. 이게 성숙이다.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엄마에 대해 계속 고민하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우리 엄마는 어땠지, 어땠지 하면서. 이런 과정 자체가 소중하죠.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57쪽, 56쪽, 57쪽에 보면 일을 안 하게 된 뒤로 엄마는 상철이만 키웠지. 나와 레고가 없어진 방에서 엄마와 상철이가 살았다. 이런 엄마에 대한 아픔, 원망, 미움 이런 게 있었어요. 미아는. 풀리지 않았죠. 어. 57조에 가면 왜요? 라고 내가 물었던 것. 왜요?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고향 간의 분위기가 급속 냉각되었다. 아, 왜요? 왜요였다. 왜? 라고 물었던 것이다. 내가 그만. 음, 이런, 이런 부분들. 어, 이제 서경이 얘기도 나와요. 서경이가 남자친구 같은데. 서경이가 남자친구인가? 아무튼, 서경이가 친구인데, 이제 58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나옵니다. 미화의 남자친구. 맞죠? 미화의 남자친구. 그가 완벽한지 어떤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마침내 서경이의 남친이 서경이에게 물었다. 미아에게 왜 화를 내는데 왜? 서경이 남친은 서경이보다 더 크게 화를 냈다. 나는 속으로 서경이의 남친을 매우 매우 응원했다. 그들은 그 뒤로 서로 한동안 안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고 그는 이제 스토커 같은 느낌이에요. 스토커.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라며 따라다니는 것을 혼자 정당화했다. 나 같은 사람이 따라다니면 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따라다녀 주는 거지. 완벽한 그였기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가 자꾸 따라다녀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게 스토커거든요. 낮에 경찰이 왔었어요. 아, 이래서 경찰에 왔구나.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뮤아는 자꾸 나를 따라다니네. 그가 스토커가 따라다니고. 미아도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엄마와의 문제, 그와의 문제.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여기 절에 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59쪽에 보면 음 이제 데이트하는 게죠. 음. 그림을 봐요. 59쪽부터는 대적광전 외벽의 3면을 다 돌아 있는 10장면의 벽화를 봅니다. 벽화를 보는데 벽화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를 또 미아가 찾아가야겠죠. 그런 과정을 또 독자가 보고 있죠. 마지막에 0으로 끝나요. 0, 0, 빵으로.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 어,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쭉 넘어가서 음, 이제 인물들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분량이 뭐 길기도 하고. 음. 어, 65쪽에 보면 뭐 원래 석영이가 먼저 절에 왔다가 미화한테 추천해줘서 절에 가게 된 거죠. 음.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상철이 소리가 안 들리게요. 음, 그런 얘기 나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66쪽에 어 풍경 소리를 찾아 들으면 그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괴로군요. 상철이 소리가. 말하자면 네.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인데 상처리 소리를요?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못 벗어나게도 하니까요. 아,
상철이도 내버려 두니까 지가 빼서 보여주더라고요. 틀니를. 상철이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달라진 거네요. 나는 눈을 반짝거렸다. 그랬을 것이다. 틀니가 보고 싶다는 내 마음이 사라지니까 안 보여주고 싶다는 저쪽 마음도 사라진 게죠. 아, 심호도 아래서 이런 얘기는 너무 빤하고 지겹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틀니를 빼서 보여준들 뭐 하겠어요? 이미 안 보고 싶어졌는데. 저는 이전에 내가 아닌데. 이런 얘기 석영이한테도 했던 거로군요. 했던 개로군요. 라고 말이 나올 뻔해서 나는 깜짝 놀랐지 뭔가. 그랬죠 뭐. 그랬겠죠 뭐. 상철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맥락은 대충. 아, 나도 얼른 안 벗어나고 싶어져야겠다. 사람이 달라지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아요. 사람까지? 말했지만 더는 이전에 내가 아니게 되는 게라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풍경 소리를 들으세요. 에? 응.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하우스님 어떠셨나요? 어, 여기서 또 이제 뭐 엄마와 이제 상철이의 어떤 소리, 그리고 그런 어떤 소리들을 또 계속 이제 추억하면서 음, 어, 이름이나 이제 만물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주승과 자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어떤 풍경 소리와 어울려져서 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빛나는 어떤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음,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괴로우군요. 맞아요, 맞아요. 게라지오. 주제가. 네, 고양이 소리, 상처리 소리. 맞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드죠. 이 소설에. 풍경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의미가. 네, 그러면, 이제 좀 끝으로 쭉쭉 가서, 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 중간에, 된장 만드는 얘기도 나옵니다. 음, 된장, 뭐, 황태장, 뭐, 여러 장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양한 그 된장들, 그런 얘기 나오고, 77쪽에 보면, 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이제 미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황태로 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 불가에서는 동물성을 섭취하지 않지 않나요? 영차는 뭐, 스님도 절 사람도 아니잖아요? 된장에 황태를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보다 넣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으면 넣지요? 아, 갑자기 어딘가 옹색해지는 기분이 들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끄덕. 풀뿌리 달인 물을 커피라고 해도 말없이 잘 마셨던 나를 떠올리며 어째서 엄마 앞에서는 한 번도 이래보지 못했을까? 엄마를 주지 못했을까 생각하며 작은 이유 때문에 더 큰 이유를 몰랐던 나 자신과 세상에 없던 휘핑크림의 맛을 떠올리며 나는 자꾸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지점이죠.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몇 생을 여왕차 이어오고 있는 사람의 향기가 그녀에게서 났다. 그래서 영차보살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요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 81쪽에 81쪽에 팽나무 아래서 나는 그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말은 아까 그 나왔죠. 스토커 같은. 그의 말은 내가 팽나무 이파리를 다 셀 때까지도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전화를 꺼놨으니까 전화를 진짜 수십 통 여기 보면 부재중 전화가 168통, 문자 메시지가 54개. 널 이해할 수 없어 나를 이해시켜봐 나라고 설득하든지 해보라고. 전화를 넣자마자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래도 돼? 들어줄 테니 말해봐. 이런 거죠. 그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나는 오래오래 기다려 그에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뭘? 그가 물었다. 네 소리를 들으니 소리 나오죠 소리? 소리를 들으니 알겠어. 소리? 응 소리. 어떤 소리? 안 되겠는 소리. 뭐? 소리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왜냐고? 응 왜? 내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소리야? 들려.
내 소리가 안 들리지? 들린다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네. 뭐, 야, 들려. 너 미쳤어, 미아야? 나는 귀에서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다. 자, 이 부분 좀, 이 선문답 같죠? 미아가 이제 스님이 된 느낌인데, 뭔가 깨달은. 독자들은 이제 좀 감이 오죠? 소리 하니까. 하우스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되게 통쾌한 장면이기도 하고. 응, 음. 이 장면도 아주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예. 특히나 뭐 자신의 어떤 내면의 소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성찰하고 상대방에게 너는 왜 소리가 안 들리냐? 내 소리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아주 뭐 통쾌하고 좋습니다. 잘 썼어요. 독자들도 이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미아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소설은 소리가 중요하니까요. 알게 됩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제 83쪽에 보면, 이제 미아가 다시 이제 내려가요. 미아가 캐리어를 끌고 은행나무길을 내려갔다. 아까 그 통화 직후에 내려가죠. 발을 내딛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멀고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84쪽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리를 듣는구나. 어젯밤 풍경 소리도 들었겠구나. 그럼 잘 가시오. 나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바이. 그 소리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길을 걸으며 두고두고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 손을 높이 들어 성불사를 향해 흔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마웠습니다. 모두들 바이. 이거 중간중간에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나오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화 말고 나가 또 있어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풍경 소리예요. 풍경 소리. 아, 이 인물들을 관찰했던 것인데, 미화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 이 화자도 독특하죠. 이게 끝납니다. 미화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속세로 돌아가면서 끝나는데, 결말이 적절했다.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결말? 저는 뭐 중간에 어떤 그런 어떤 많은 일들과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질문들이 이제 해답이 되어서 그녀도 이제 너가 이제 스스로 이제 다 해답을 얻어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겠구나 하고 이제 음, 굉장히 뭐 자연스럽고 좋은 재밌는 결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여기서도 이제 끝끝내 사실 어머니와 혹은 어떤 상처리 음, 그리고 내 안에 뭐 내면의 어떤 소리들 음, 음, 음.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왜요? 라고 이제 막 물었던 어떤 어 내면의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이 끝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여주진 않아요, 사실. 맞아요. 예, 해결되지는 않죠. 그런 근데 현실의 이제 문제들이. 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소리처럼 음, 하나의 어떤 뭐 오브제처럼 이제 숨겨지고 있어서 굉장히 또 비밀스럽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종교적 깨달음이라는 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현실은 바뀌지가 않죠. 깨달음 이전과 이후에 바뀐 건 나다. 내가 바뀐 거지. 다른 사람들, 뭐 문제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뀐 거고, 나의 태도가 바뀐 거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종교적 깨달음이라는 게 문제는 그대로지만 어쨌든 그 현실에 부딪히는 내가 바뀐 거인데 여기도 그쵸. 미아가 바뀌었죠. 올라오기 전이랑 올라온 후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이후에 이제 소설 이후에 미화의 과제로 남았다. 아마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대상인 구효서 작가님의 풍경 소리, 너무 걸작이라서 좀 디테일하게 어, 좀 좀 곱씹어 봤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이제 봤는데 파우스님은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풍경 소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 풍경 소리라는 것 자체도 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어떤 소리, 내가 들리고 싶게끔 하는 들리는 어떤 소리이기도 하고, 뭔가 타자의 어떤 언어이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내면을 울리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여기서 잘 녹아내요. 잘 썼다. 음, 표도를 정말 잘 맞습니다. 썼다. 네, 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모란꽃이 있거든요. 자선 대표작으로 고요서 작가님이 어 이제 이 작품은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 관계상 우수상과 엮어서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